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큰일 났어요. 빨리 와 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만하시죠. 경찰서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상철아, 내가 구한 생명이 125명이야.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800만 원이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73세 오상철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삼성병원 복도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상철은 막막했습니다.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800만 원. 단돈 800만 원이 통장 잔액은 고작 22만 원. 40년 개인 택시 기사로 살아온 그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 정민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철 씨, 이거 봐요. 우리 딸이 보낸 사진인데 이웃 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 거기엔 화려한 크루즈 선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잔치래요. 한강 크루즈는 최소 34천만 원은 들 텐데 어제 800만 원이 없다던 아들이 오늘 수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호라비로 살며 아들 하나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그날 오상철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삶은 이제 끝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발밑에 100억짜리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철이? 오상철 맞지? 병원 로비에서 퇴원 수속을 밟으려던 상철의 어깨를 누군가 톡톡 두드렸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70대 칠남성.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한순간에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나 정인철이야. 베트남 때 같이 복무했던 인철이. 45년 전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같은 소대였던 전우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인철이가 지금은 말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야, 상철아. 너 여기서 뭐해? 어디 아픈 거야? 따뜻한 관심에 상철은 울컥했습니다. 아들조차 외면한 자신을 45년 만에 만난 전우가 걱정해주다니. 별거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별거 아니야? 얼굴이 이렇게 창백한데. 인철은 즉시 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왔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상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800만 원. 수술비가 그 정도래. 그게 뭐가 큰 돈이야. 야, 상철아. 1968년 4월 15일 기억 안 나? 베트콩 매복에 걸렸을 때 내가 다리에 총상 입었잖아. 내가 날 업고 300M을 뛰어서 구급소까지 데려다 줬어. 너 없었으면 나 죽었다고. 인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지금 변호사야. 서울에서 로펌 대표하고 있어. 그때 내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지금 내 은인이 돈 때문에 수술 못 받는다고? 말이 되냐? 10분도 안 되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다 됐다. 내일 오전에 수술 받으면 돼.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철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4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철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아, 가족들은? 아들 있다고 했잖아. 상철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술비를 거절한 것, 바로 다음날 5천만 원짜리 크루즈 파티를 벌인 것까지. 이런 개자식들이. 그런데 재산은 좀 모았어? 땅이나 집 같은 거? 집은 전세고. 땅이 하나 있긴 한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별 가치가 없어. 개발 제한 구역? 어디에? 순간 인철의 얼굴이 번뜩였습니다. 상철아, 혹시 그 땅이 얼마나 넓어? 3,000평 정도. 왜? 인철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의원님?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전화를 끄는 인철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아, 너 대박 났다. 무슨 소리야? 그 땅 다음 달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정부에서 극비리의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평당 300만 원은 될 거야. 그럼 3,000평에 평당 300만 원이면 90억이야. 상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죽을 생각을 했었는데 100억에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런데 상철아,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마 당장 달려올 거야. 그럼 그 땅 지켜야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자식들한테 줄 이유가 있어? 인철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철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 달 정도 입원을 권했습니다. 인철은 매일 병문안을 왔고 두 사람은 45년의 공백을 채워가며 우정을 다시 쌓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정민과 지원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아버지,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민과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걱정했어요. 정민은 진심으로 걱정했다는 듯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상철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없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했지. 너희가 받지 않았잖아. 아, 그때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그때 인철이 구석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빴다고요? 크루즈 파티는 안 바빴나 보죠? 정민과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친구가 도와줬어. 인철이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민과 지원은 매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시골 땅 말인데요.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던데 감정평가 받아보셨어요? 왜? 개발 제한 구역인데 무슨 감정평가?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상철은 아들의 속내를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원룸에 시설 좋은 곳 많아요. 어차피 혼자 사시니 그렇게 넓은 전세 필요 없으시잖아요.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사기꾼도 많고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다던데요. 상철은 이들의 진짜 의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갑자기 효자효부로 변신한 이유는 단 하나. 혹시나 있을 땅과 전세금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지 나흘째. 오후 인철이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상철아, 그 땅 이야기 말인데 아직 아무한테 말 안 했지? 당연하지. 내가 어제 국토부 쪽 친구한테 확인했는데 다음 달 15일에 공식 발표 예정이래. 평당 300만 원은 기본이고 위치가 좋으니 400만 원까지도 가능하대. 그럼 정말 100억도 넘을 수 있어. 인철이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난 후 상철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 15일 국토부 개발토지 발표. 평당 300은 기본, 40만 500도 가능. 3,000평이니 100억은 될 것 같다. 축하한다, 상철아. 상철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정민과 지원이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음식 해드리러 왔어요. 두 사람은 싱크대로 가서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원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식탁으로 왔을 때 우연히 상철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자창이 열려 있었고 인철의 문자 내용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100억, 평당 40만 500만 원, 3,000평.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잠깐. 지원은 정민을 주방 구석으로 끌고 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00억이야.
아버지 땅이 100억이라고. 뭐라고? 그 변호사가 보낸 문자 봤어. 평당 40만 500만 원, 3,000평이니까 100억. 다음 달에 정부 발표 있대.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 아니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민과 지원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엔 미역국, 점심엔 반찬, 저녁엔 함께 식사.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철은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밤에 자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땅 얘기 언제쯤 할 거야? 나 대출금 밀려서 신용불량 직전이야. 그래. 나도 코인 빚 때문에. 여태 우리가 잘했으니 슬슬 얘기 꺼내자. 100억 전부 상속받으면. 상철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속고도 또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시골 땅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민이 넌지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왜? 저희가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맞아요, 아버님. 감정평가라도 받아보셨어요? 상철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액수를 안으로 이렇게 극성스럽게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며칠 동안 정갈한 밥상이 이어졌습니다. 반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약통은 색깔별로 정리됐습니다. 정성스러워 보였지만 상철에게는 그 손길 속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만하거라. 이런 정성 부려봤자 소용없다. 나는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 정리되면 고향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 더는 날 찾지 마라. 정적이 거실을 덮었습니다. 정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이어 한 가지 생각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뭐라고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요?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땅은 저도 다 압니다. 개발 제한 풀린다는 것도요. 어차피 저 혼자 아들 아닙니까? 저한테 상속해 주실 땅 아닌가요? 지원도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이미 알아봤어요. 미리 정리하시면 세금도 줄고 절차도 깔끔해요.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상철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너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장인어른 칠순에는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지. 그 입으로 지금 상속을 얘기한다고?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은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지원은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5군데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직접 뛰실 일 전혀 없어요. 당장 나가. 상철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너희 꼴 보고 싶지 않다. 오늘로 끝이다. 오정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정민은 반사적으로 상철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지원도 서류를 들고 바짝 다가왔습니다. 상철이 몸을 비틀어 손을 뿌리쳤을 때 발치의 선반이 밀리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쿵! 상철의 머리가 선반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상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 씨,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방금 쿵 소리가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과 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인철이 단정한 정장을 고쳐 입으며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상철아, 괜찮아?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애들이 날 밀쳤소.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면서 장인 칠순에는 수천만 원을 쓰더니 이제는 내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밀어버리는군. 노인학대요. 경찰님, 저 애들 잡아가 주시오. 경찰이 방안을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재물손괴와 폭행 미수 혐의가 성립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대화를. 정민이 다급히 외쳤지만 인철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탁! 식탁 위에 올려진 서류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정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분의 법률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인철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상철 씨의 재산은 전부 공익신탁으로 출연되었고 영상 공증까지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단 한 푼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그런 결정을. 꼬드 김당한 거예요. 정민이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인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확인 영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보다 명백할 수 없죠. 지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건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외면하던 내가 지금 와서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느냐? 정민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친자식을 길거리로 내쫓으시겠습니까? 길거리로 내몬 건 내가 아니다. 내가 먼저 내 목숨을 저울질하며 사돈집 잔치에 웃고 떠들었지. 그날로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정민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경찰서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민과 지원은 끌려나가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오래 머물던 집에는 낯선 부동산 중개인의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거실 가득했던 낡은 가구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상철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상철, 이제 그만하면 충분했다.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다. 열쇠를 반납한 날 상철은 인철과 함께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산과 들이 둘러싼 시골 마을은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은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작은 마당엔 텃밭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뒷산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철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호미를 들었습니다.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랐고 한쪽에는 어린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는 욕심도 다툼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만 크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철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공익재단에 맡겼습니다. 그 수익금은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미루는 노인들,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쓰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재단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심장 수술을 받은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몇몇 아이들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상철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 목숨은 외면당했지만 다른 목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소. 상철은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햇살이 농과 밭을 물들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한 세상 다투고 떠들던 소란을 지우듯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가을날 인철이 상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상철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내 땅이 결국 평당 420만 원에 팔렸어. 총 126억. 상철은 잠시 멍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이미 다 내놓은 몸인데. 아니야. 내가 만든 재단 덕분에 지난 6개월간 73명의 노인이 수술을 받았어. 52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고, 상철아, 내가 구한 생명이 125명이야.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인철아, 고맙네. 뭘, 내가 더 고맙지. 45년 전 내가 날 구해줬잖아. 그때 내가 살았으니까 지금 125명을 더 살릴 수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오정민. 아버지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지금 노인학대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감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자식이었는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밀쳤던 그날, 저는 인간으로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뻔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기부하셔서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계신다는 기사를,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800만 원도 아까워했는데 아버지는 100억이 넘는 돈을 선뜻 내놓으셨더군요. 아버지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100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출소하면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멀리서나마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불효자 정민 올린 편지를 읽은 재단 직원이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전달해 드릴까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잘 보관해 두시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 전화를 끊은 상철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느새 무릎 높이까지 자란 감나무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언젠가는 2년 후 재단 설립 2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재단을 통해 267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18개 병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상철은 단상 아래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들, 치료받고 뛰어노는 아이들, 그들의 눈물 어린 감사. 제가 받은 건 제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그날 행사장 한편에는 출소 후 멀찍이서 지켜보는 정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는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 후 78세가 된 상철은 여전히 고향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이제 어른 키만큼 자라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감을 맺었습니다. 상철은 그 감을 따서 마을 어르신들과 나눠 먹으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인철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상철아, 후회 안 해? 뭘? 100억 넘는 돈 다 내놓은 거 말이야. 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후회? 단 한순간도 안 했네. 그 돈으로 내가 산 건 267명의 생명이고 수백 가족의 눈물이고 내 마음의 평화야.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딨나? 그래. 넌 진짜 부자가 됐어. 자네도 고맙네.
45년 전 내가 자네 목숨 하나 구했더니 그게 267개로 돌아왔으니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멀리 논두렁길을 걷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뭇거리며 다가오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뒷모습. 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철아. 응, 저감나무 열매 말이야. 내년엔 더 많이 열릴 것 같네. 그래, 그러면 좋겠다. 노을이 두 노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화로운 미소가 그들의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상철의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른 생각. 언젠가는 저감나무 열매 하나쯤은 나눠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